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카밀로 호세 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나는 분명 유년기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은 에스테반 두아르테 디니스였는데 내가 아이 적에 40대였던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산처럼 키가 크고 뚱뚱했죠.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아래로 처진 검은 콧수염은 멋지게 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젊었을 때는 수염이 위로 향해 있었는데 감옥에 갔다 온 뒤로 그 멋진 모습이 무너져 내리고 힘있던 콧수염은 흐들흐들해져서 죽을 때까지 아래로 처져 있었지요. 나는 아버지를 꽤나 존경했지만 적잖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버지를 피해 다녔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납고 거칠었으며 자기에게 말대꾸하는 걸 참지 못했지요. 나는 내 안전을 위해 그런 그의 성질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자주 격분했는데 그럴 때면 닥치는 대로 집어들어 어머니와 나를 흠씬 두들겨 패곤 했지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못된 버릇을 고친다면서 같이 달려들어 대받아치곤 했지만 나는 나이가 어려서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살결은 얼마나 부드러웠는지요. 나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언제 아버지가 감옥에 갔었는지를 묻지 못했는데 개들이 미쳐 날뛰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필요 이상으로 미쳐 날뛰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우리 마을 같은 곳에서는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더더욱 없는데 내게 와서 모든 걸 말해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밀수 때문에 감옥에 갔었습니다. 보아하니 그게 오랫동안 그의 직업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러나 우물에 자주 가는 항아리는 깨지고 파산하지 않는 사업은 없으며 노력 없이는 지름길도 없듯이 어느 날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방심은 용기 있는 자들을 망하게 하지요. 경찰들이 미행으로 밀수품을 찾아내고는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임에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반대로 살집이 없었습니다. 키는 꽤 컸지만 말입니다. 어머니는 좀 길고 말라깽이에다가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얼굴은 누렇게 떴고 뒷밤은 움푹해서 아직 폐병 환자가 아니라면 조만간에라도 그 병에 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무뚝뚝하고 난폭했으며 악마에게나 어울릴 법한 성질인데다 하느님께서나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입이 더러웠지요. 별일 아닌 것에도 매번 쌍욕을 해대곤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상복을 입었고 물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친하지 않았는지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가 아는 한 어머니가 평생에 몸을 씻는 걸 딱 한 번 보았는데 아버지가 주정뱅이년이라고 부르자 자기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을 때뿐이었지요. 반면 술하고의 관계는 불편하지 않아 언제나 돈을 챙겨놓거나 아버지 옷을 뒤져서는 아버지 몰래 침대 밑에 감춰둔 병에 술을 받아오라고 날 심부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 언저리에는 콧수염 같은 흰털이 나 있었고 헝클어지고 거친 머리털은 크지 않게 머리 위로 올려 묶여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계속 틀리네요. 입 언저리에는 산탄에 맞은 것처럼 작고 불그스레한 흉터랄지 자국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 젊었을 때 생겼던 악성 가래토 자국 같았습니다. 여름이면 그 상처는 살아있는 듯 벌게졌다가 가을에는 작은 머리핀 같은 고름이 솟아났고 겨울이 되면 깨끗해지곤 했지요. 우리 부모의 관계는 원만하지가 못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데다가 덕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도 몰라서 나는 재수없게도 이 모든 결점을 물려받았지요.
그들은 원칙을 생각하고 본능을 자제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작은 동기라 하더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며칠이고 끝도 없이 계속될 풍파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지요. 그럴 때 나는 보통 누구 편에 들지 않았는데 사실은 누구를 편들더라도 똑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때 나는 아버지가 두들겨 패는 것을 기뻐했고 다른 때는 어머니가 그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툭하면 어머니를 몰아세웠고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자주 어머니를 무식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말은 어머니에게는 대단한 모욕이어서 어머니는 울분을 터뜨리곤 했죠. 아버지는 때로 오후에 신문을 들고 집에 왔는데 우리가 싫다고 해도 우리 둘을 부엌에 앉혀놓고 기사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사에 대한 평을 했는데 그럴 때면 나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평이 늘 싸움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신문에 쓰인 것은 아버지가 읽은 것과 전혀 다르다고, 아버지가 말한 것은 전부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성을 잃고는 미친놈처럼 펄쩍 뛰며 어머니에게 무식한 년 또는 마녀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결국에는 언제나 큰 소리로 만일 자기가 신문에 날 만한 일을 지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했겠느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싸울 준비가 돼 있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재수없는 놈이라든지 털보, 거렁뱅이, 포르투갈 놈이라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허리띠를 풀어서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지칠 때까지 족쳐댔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허리띠로 때리는 것을 말렸는데 더 경험이 쌓여 몸을 적시지 않은 최선의 방책은 비를 맞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뒤에는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듯하면 그들만 남겨두고 그것을 놔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에게 화목함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운명 지어지는 것이기에 나는 이 내 인연에 순응하려고 노력했지요. 내가 절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자기 의지대로 하기란 좀 더 쉬울 때인 어린 시절, 나는 잠깐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삶을 위한 투쟁은 매우 혹독하다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지성으로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아버지는 이 말을 외우고 있는 듯 단숨에 쏟아냈는데 그때 그의 목소리는 매우 신중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주장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마치 그 말을 후회하듯이 크게 웃어젖히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꽤 다정한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라 얘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낮은 목소리로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내 학교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어떤 일에 있어서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아버지도 또 다른 어떤 일에는 연약하고 소심했지요. 대충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만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는 두려움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별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또 기회가 없을 때도 종종 뭘 배워봤자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는 평생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건 내게 좋은 기회였는데 나 역시 학교 가는 것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둘은 시간을 좀 두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 나는 학교를 때려치웠습니다. 그때 이미 읽고 쓸 줄 알았고 또 덧셈 뺄셈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지요.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난 1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일찍 일어난다고 해가 더 일찍 뜨는 건 아니니까요. 여동생 로사리오가 태어났을 때 난 아주 어렸습니다. 당시에 대한 기억은 혼돈스럽고 희미해서 어느 정도까지 충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한번 이야기해보죠. 비록 내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선생님께서 상상력을 동원하시거나 어림짐작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테니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콧물이 줄줄.
날이 차가워지면서 지하방이 좀 춥습니다. 공기가. 로사리오가 태어나던 그 오후는 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7월이나 8월이었을 겁니다. 들판은 고요 속에서 여름을 나고 있었고 매미들은 톱으로 땅에 뼈를 갈고 싶어하는 듯했죠. 사람도 동물도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태양만이 높이 떠서 만물의 주인인 듯 모든 것을 비추며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힘든 체질에다가 다소 마르기까지 해서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기 어려웠죠. 불쌍한 어머니는 미덕이나 품위를 갖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나처럼 말없이 참아낼 줄도 몰라 그 모든 고통을 비명으로 해결했습니다. 운이 억세게도 나빠서 난산이었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소리를 질러서야 로사리오가 태어났습니다. 왜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난산하는 수염난 여자는 가로 열고 다음 부분은 이 글을 읽고 있는 고상한 분을 위해 생각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가로 닫고 앵그라시아라는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분만을 돕고 있었습니다. 새로 출신인 그녀는 초상을 치르고 출산하는 것을 돕는 전문가로 절반은 마녀였고 또 그런 만큼 베일에 쌓인 여자였는데 이것저것 섞인 약을 가져와서는 고통을 덜어준다며 어머니 배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연고를 바르나 안 바르나 더 이상 클 수 없을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자 앵그라시아 부인은 어머니를 믿음 없는 얼치기 기독교인으로 몰아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어머니의 고함소리가 폭풍우처럼 거세져서 나는 어머니가 귀신 들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오래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평소와는 달랐던 고함이 새로 태어난 내 여동생 때문이라는 것이 곧 밝혀졌으니까요. 아버지는 이미 오랜 시간 부엌을 큰 걸음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로사리오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어머니 침대까지 다가가더니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뻔뻔한 년 또는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혁대 버클로 후려패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심하게 때려서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가 까무러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꼬박 이틀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술통처럼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어머니 침대로 가서는 어머니에게 키스하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키스하도록 내버려뒀고요. 그런 다음 아버지는 마구간으로 자러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밀로 호세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